안녕하세요.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의 유선경입니다. 뉴욕 증시 사흘째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실적 호조와 대형 M&A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원자재가 반등과 중국의 무역 상승폭 확대 소식도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뉴욕 증시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기업의 실적 개선 소식 그리고 인수 합병 소식이 긍정적인 호재가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전화 업체인 이 스카이프를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최대 유제품 회사인 딘푸즈의 실적 전망 상향도 증시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세한 지수 마감 종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입니다. 오늘 새벽장에서 0.6% 오르면서 12,760.3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3대 지수 가운데 오름폭이 가장 큽니다. 1% 이상 오르면서 2,871.8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0.8% 오르면서 1,357.1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개장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인터넷 전화업체인 이 스카이프를 인수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규모가요, 85억 달러로 이 자사 인수 합병 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베이의 부정적인 전례와 인수 금액이 너무 비싸다라는 소식에 주가는 0.6% 하락했습니다. 네, 반면에 스카이프 지분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이베이가 오늘 장에서는 2%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한 음악 서비스를 실시한다라고 발표한 구글의 주가도 오늘 새벽장에서 1% 이상 올랐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나왔던 또 호재 중에 하나가요. 미국 최대 우유 생산업체인 딘푸드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전문가 예상치보다 높은 주당 67센트를 기록했는데요. 따라서 딘푸드는 오늘 새벽장에서 11%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경제 지표도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미국의 수입 물가, 유가와 식료품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전망치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11.1%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개장 후에 발표된 미국의 3월 도매 지수도 전망치를 소폭이나마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고를 늘려갈 것이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면서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는 기업의 대형 M&A 게다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의 한상춘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에 대한 평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석 달 전에 상품 가격 급락이 증시에 미치는 그 전염 여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당시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증시로 전염될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대체로 보면 상품 가격이 급등락을 이렇게 하는 사정에서 사실 그렇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그 위기의 전조 조짐에 해당되는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서 지금 미국의 그 증시는 비교적 안정을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그 미국 증시를 읽을 때 결국 위기 극복의 그 마지막 단계에서 보면 경제가 얼마큼 클린화되느냐, 깨끗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그 경기 회복세의 그 지속 여부를 평가할 때 경제가 아주 깨끗해지는 작업, 예를 들어서 그 신체에 해당되면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는 작업은 심장박동, 중앙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공급하더라도 이 슬러지가 있을 때는 사실 그 막혀서 손발끝까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클리나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 나라 경제의 그 클리나가 제대로 되느냐 하는 각도에서는 부실 기업이 그 정리가 되는 소위 세컨드리 마켓에서
M&A 그 여부가 얼마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증시 보면 여러 가지 경기 회복에 대한 논란 속에 이 경제의 클리너 작업에 해당되는 M&A가 이렇게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전에 한번 새로운 그 유망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 중에 종전의 그 재무제표에 해당되는 사실 그 여러 가지 재무지표보다는 예를 들어서 피크탑 전략이라든가 1등만 선택한다든가 아니면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뉴 토털 비즈니스라 해서 완전히 새롭다든가 아니면은 지금은 공장을 설립해서 기업이 이 수익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M&A를 통해서 한 단계 그 테이크오프는 이런 쪽이 사실상 유망한 업종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M&A가 활발해지는 것도 사실상 주식의 그 수요를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워싱턴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전략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단골 메뉴가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미중 간의 갈등 문제. 그 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최대 국채 투자국이기 때문에 이 국채의 가격에 연결되는 소위 그 재정 적자 문제라든가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가 외연적 성장 단계, 액세스 그로스 패스에서 내연적 성장 단계를 이렇게 이전시켜야 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보면 미국의 그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상당히 증가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된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이번이 그 3차에 해당되는 그 미중 간 전략대회입니다는 비교적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위안화 절상은 중국이 내부적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절상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자 문제 관련해서는 중국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최근에 보면 유럽 재정이라든가 뭔가 해서 미국의 국채가 다시 안정자산으로 부각돼서 가격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정적자에 따라서 중국의 국채가 가격이 떨어질 것인가 하는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는 수준,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미국의 그 첨단 산업 기술에 대한 어떤 투자인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뭐든지 훌륭한 기업이 바로 개도국에 이렇게 내려가서는 개도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포스트로의 기술 격차에서 보면 업서션 카패시티에서 기술의 흡수 능력이다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자,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정보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이거는 그 공허한 메아리에 해당되거든요. 네. 이 기술에 있어서 보더라도 선중계 높은 기술, 첨단 기술이 반드시 중국에 좋은 거냐?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인적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인프라라든가 이런 걸 갖추지 않기 때문에 기술을 전해준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이 빈 이렇게 껍데기, 빈티지라고 그러는데요. 빈티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좀 더 이렇게 그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 기술의 흡수 능력을 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과거 1차, 2차 때는 사실 미중 간 전략대회 되면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세계에서 주도하고 있는 양국 간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미국의 그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악영향을 받았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첩외가 대립됐던 주제에 대해서 양국 간의 입장이 좀 화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측면도 역시 향후에 그 세계경제 질서에서 차이메리카 시대가 전개된다면 미중 간의 협력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한 게 아닌가. 그러면 세계 경제를 분석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세계에서 양극 체제가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협력이 될 때는 세계경제라든가 증시가 호전된다. 그 다음에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 때는 세계경제 침체라든가 글로벌 증시가 침체된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번에 그 제3차 전략경제대회에서는 양국 간의 그 분위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미국의 그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를 지금 좋게 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것이 결부가 돼서 비교적 그 상품 미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비교적 굳건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에 대한 평가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른 주제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머징 마켓인 브릭스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네, 각국 증시 악재로 인해 하락하거나 박스권 증시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내용 전해주세요. 네,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이 지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9일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상하이 지수 하루 만에 반등을 했지만 상승률은 0.3%로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어제장 마감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는 0.6% 오르면서 2,890.6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인민은행이 긴축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루머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4월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은 좀 더 확대가 됐습니다. 네, 반면에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5월에 지준율이 추가로 인상될 것이다라는 우려에 투심이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홍콩 H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홍콩 H지수는 어제 우리와 마찬가지로 석가탄신일로 휴장을 했는데요. 따라서 9일장 마감된 종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일장에서는 0.6% 올랐습니다. 12,934.4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 나왔던 여러 가지 호재가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는데요. 네, 미국의 고용지표 호전, 글로벌 증시 강세, 그리고 본토 증시의 반등이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만 이번 주에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여전히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도 센섹스 지수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인도 센섹스 지수 어제장에서 소폭 내렸습니다. 0.09% 내린 18,512.7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시장에는 긴축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투심이 위축된 모습 나타냈습니다. 휘발유 가격 인상 전망으로 최대 스포츠카 생산업체인 MM이 급락한 가운데 이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로 은행주 HTFC가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네, 반면에 제약과 비철금속 업적이 상승하면서 지수 낙폭을 제한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RTS 지수 확인합니다. 네, 러시아 지수 0.4% 빠지면서 1927.8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낮은 금리 수준에 따라서 실적 악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금융주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약세를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소비재 업종도 약세 흐름 나타낸 것이 지수 하락을 도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0.3% 뛴 64,876.8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최대 국有은행인 이 방코도 브라질의 1분기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오면서 지수에 강한 힘을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해서 대형 소비자 업체인 하이퍼 마르카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타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지수 하락 상승폭을 조금 제한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이 또다시 강등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재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럽 통합에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3차 유럽 재정 위기, 유로화 붕괴로 이어지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 생생댓글에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상춘 부사장님과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그리스 사태 재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주시죠. 이 문제가 좀 이 방송의 단골 메뉴 같은데요. 네. 그만큼 사실 증시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또 세계경제연과 국제경제 질서에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내내 이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사실상 이번에 그 우려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이렇게 조짐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들이 국제금융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23년 동안 국제금융 시장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는 최근에 유럽의 재정위와 관련해서 각국의 동향 같은 경우에는 아마 투자자 입장이라든가 시청자 입장이 예의주시해서 바라볼 대목이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은 세계 3대 신용평가는 요새 평가 기준이 바뀌고 나서 3대 신용평가 중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기관이 스탠다드 포어스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포어스가 지난번에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도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을 가히 손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댔기 때문에 과연 S&P 자체가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차원의 자체적인 크레딧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는 과감하게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스탠다드 포어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이번에 스탠다드 포어스에서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2단계 강등했습니다. 이름에 따라서 조만간 그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라든가 그 다음에 피치사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그리스 입장에서는 작년 이맘때부터 불거져서 계속해서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리스 자체에서는 유로화를 차제에 떼어내야 된다. 탈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사실 그 자진 탈퇴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요. 지금 유럽의 그리스의 자진 탈퇴설에 대해서는 사실 그리스 정부 자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적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그동안 그 유럽 국가들이 해오는 방식대로 일단은 미봉책에 해당되는 많아진 그 유럽의 안정기금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혀서 유럽 증시라든가 미국 증시에 좀 안정적인 투자 심리를 좀 이렇게 안정시키는 이런 요인을 작용하고 있습니다는 그러나 구제금융을 쥐는 것이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냐 계속해서 구제금융을 줄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소위 그 경제권이 좋은 국가들의 국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증폭되고 지금은 한계성이 이렇게 대달했기 때문에 네. 그 회원국 중에서 건전한 회원국의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그 유로화 부분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이 아주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대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네. 사실 유럽 재정 위기가 발생한 지 1년이 됐거든요. 근데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네, 이번에 그 우려를 3차 유럽 재정 위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뭐 아시겠습니다는 유럽의 그 재정 위기는 작년 상반기에 이맘때쯤에 투자자분 기억나시죠? 이맘때쯤에 유럽 재정 위기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증시 또 국내 증시가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1차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작년 11월 달에 소위 스페인 전염 여부와 관련해서 사실상 그 유럽 재정 위기가 불거질 때를 2차 재정 위기 그리고 이번을 3차 위기라 하는데요. 네. 이처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럽 재정 위기가 1년 이상 지속되는 데는 역시 유럽 통합 자체에 문제가 있는 점, 그 다음에 개별 회원국에 문제가 있는 점 이런 네. 두 가지 요인이 결부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유로화라든가 유럽 통합을 위해서는 사실 그 경제 여건이 다른 국가들이 서로 통합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 기본 바탕이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간에 이렇게 서로 개체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연애하는 기간을 통해서 서로 한 가정을 꾸리려면 그 기간 동안에 서로가 이렇게 성격이든 뭐든 이것을 이렇게 합칠되는 이런 기간이 필요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서로 경제 여건이 다른 국가들이 하나의 그 지역 블록이라든가 단일 통화를 도입하려면 환율과 금리라든가 그 다음에 재정 적자라든가 인플레 이런 문제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를 경제권이 어느 정도 이게 통합이 돼야 되는데요. 이 회원국 간의 경제력 격차가 상당히 심해지면 이것이 무늬만 이렇게 조건을 충족시켜서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엄격한 경제 수렴 조건의 한계 이 부분이 이제 유럽 통합 자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격이 있는 국가, 자격이 없는 국가를 서로 묶어놨을 때는 이것이 통합으로 이렇게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니라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자격이 여건이 좋은 국가들은 유로화가 가치가 약세기 때문에 사실 경제 입장에서 굉장히 수출이 증대해서 더 경제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경제 여건이 나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로화 가치가 중간선에 형성된다면 자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세 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출이라든가 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부정적 효과가 커서 사실상 그 경제가 안 좋아지는 이런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는 자치적인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이 이제 유럽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구속력 있는 과거 우리 같은 경우처럼 IMF의 외환위기 당시에 구제금융 받았으면 IMF라는 이런 국제경제경찰기구가 개혁과 구제정을 강력히 프로그램 방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는 네. 유럽 자치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구속력 있는 개별 국가의 구제금융 대가로 이렇게 개혁과 구제정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제금융을 받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환자 상태가 이렇게 아플 때는 근본적으로 더 아프게 하는 치유 과정을 거쳐서 있어야 체력이 보강되고 완치가 가능한데 지금 당장 아프다고 또 앞에 그 구조조정과 수술이 닥쳐올 그 아픔을 사실상 미리 어렵다고 해서 이 구제금융에 진통제를 맞으면 결과적으로 그 환자는 더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개혁과 구조조정의 어떤 한계 이런 것이 겹치다 보니까 이런 유럽 재정위기가 3차에 걸쳐서 1년 이상 지속되어 오면서 지금 시청자를 어렵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 그리스 사태를 계기로 유럽 통합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문제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더더구나 이렇게 예측했을 때는 일부에서 보면 유럽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식견이 갖고 있으신 어떤 그 시청자분께서 과연 유럽 통합이 100년 이상 역사를 갖고 있는데 당신이 그런 대로 투트랙으로 가겠느냐 하는 이런 입장에 아마 이렇게 저한테 반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독일의 스페길지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결국은 그리스가 탈퇴할 것이다 하는 이런 방향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우리가 경제에서 보면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그 그레시엄의 법칙이 있는 것 마찬가지로 지금 유럽 통합도 유로랜드 같은 회원국이랑 똑같은 회원국이 아닙니다. 경제 여건이 가입 초기서부터 경제 수렴 조건을 지키는 국가, 자격이 있는 국가 이런 것을 굿 애플스라고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런 국가들을 보통 배드 애플스라고 그러면 이것이 구제금융을 놓은 상태에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구제금융을 주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그레시엄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배드 애플스에서 굿 애플스까지 썩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구제금융은 계속해서 주면 경제 여건이 좋은 국가들의 국민들은 계속 세부담이 되고 세부담 되면 임계상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상태에서는 이제 점차 임계상이 오는 상태에서 스피겔제라든가 이런 데서는 차제의 그리스 같은 것을 때려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지금 심집찮게 거론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렇게 모든 문제가 그때 당시에 시기에 적절하게 이렇게 해결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는 극단적 방향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경제 문제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이렇게 도면 그 문제를 빨리빨리 치유해야 시청자분이 양해를 하시는 건데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고객에 해당되는 시청자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려나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유럽 그 통합도 마찬가지다 하는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게시판의 내용도 이게 진행자께서 잘 보셔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수용해서 열린 마음으로 방송을 진행해야 된다 하는 것도 이런 그 유럽 통합에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 볼 텐데요.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그리스가 이게 탈퇴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토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투트랙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굿 애플스에 해당되는 진짜 자격이 있는 회원국가는 통합을 해서 발빠르게 간다. 앞으로 남아있는 통합은 뭐냐 하면 유로화를 도입해서 지금 정치적인 유럽 통합 헌법을 해서 정치로 통합되는 이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경제적 측면에 유로화 가치를 공고히 한 후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앞으로 놓여 있는 심화 과정, 예를 들어서 통일된 헌법을 도입해서 유럽이 정치적으로 그 통합한다든가 또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민들의 사회적인 문화 갈등 이런 것까지 통합되는 사회적 통합 이런 길로 해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의 궁극적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배드 애플스는 지금 상태에서는 굿 애플스가 가는 그 경로에 굉장히 브레이크 되고 부담이 되니까 이걸 떼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의 맛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사실상 배드 애플스가 이렇게 구제금융 받고 자체적으로 통합에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가장 강도 있는 이러한 그 통합의 회원국으로 끌어갈 수 있는 가장 강도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동원해서 사실상 이것을 해결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탈락시키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국제사회에서 보면 샤크 독트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진행자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경제 문제는 가용할 때
내가 문제 해결할 때 그때 해결해야지 한계 사항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극단적 방법을 취한다. 그것이 결국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굿 애플스로 이렇게 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 국가 국민들은 얼마큼 노력했습니까? 네. 독일과 프랑스는 경제 여건을 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습니까? 그런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드 애플스에서 결국 그 나라의 그 노력의 부분이 이렇게 허사가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떼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샤크 독트린 방법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샤크 독트린 앞으로 많이 얘기 나올 겁니다. 샤크 독트린 뭔가 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우리나라 말로는 충격요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충격요법은 시장과 경제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상식 이상의 뛰어넘는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이제 앞으로 3차 유럽 재정의가 나왔을 때는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다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유럽 통합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투트랙 방안이 현실성 있는 방안인가 했을 땐 과거의 유럽 통합은 이런 투트랙 방안으로 진행되어 왔을까 하는 것을 사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통합 과정이 순조로웠던 통합 과정도 투트랙 방안이다 하면 앞으로 논의될 수 있는 투트랙 방안도 그만큼 현실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그동안 방법이 사실 이번에 새롭게 동원한 방법이 투트랙 방안이 과거에 없었던 방안이다 하면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투트랙 방안은 그렇게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가 유럽 통합부 같은 경우는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는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57년 로마 제국이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때 출발선상에 있었던 국가들이 7개국입니다. 그 이후에 유럽 통합의 길을 보면 한편에 원트랙, 퍼스트 트랙은 회원을 늘려가는 이 이후의 확대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엔라지먼트라 돼서 확대 과정이다 하는데요. 이건 비교적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개국에 출발했던 국가가 지금 27개 회원국이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실 러시아의 일부 국가라든가 북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도 지금 EU에 회원국에 가입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교적 성공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회원국을 늘려감과 함께 경제통합의 단계를 높이는, 예를 들어서 경제통합에 이어서 정치적 통합, 사회적 통합, 이것은 통합 단계를 심화 단계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서 유럽 재정위 같은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본다면 이런 경제 그 심화 과정은 지금 예정대로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어쨌거나 지금까지 유럽 통합이 진전된 과정도 퍼스트 트랙과 EU의 확대 과정과 그다음에 세컨드 트랙에 해당되는 소위 그 EU의 심화 과정 이 두 가지로 완전히 감안해 볼 때 앞으로 굿 애플스와 배드 애플스 간의 투 트랙 방안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방안과 비교적 접합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능성은 비교적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보면 지금 상태에서 구제금융을 이번에 받았을 때 마지막에 다 인식하고 그리스라든가 이런 것이 통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특히 공공단체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과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투트랙 방안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탈락한 회원국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탈락한 국가들이 과연 영구적으로 회원국에서 지위를 잃을 것이냐 하는 영구 탈락 문제가 아마 투트랙 방안을 갈 때 문제의 본질이다, 논의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 지역 통합의 일원에서 말라사 이론을 읽었습니다. 이 말라사 이론은 통합이 되면 통합에 의해서 무역 창출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에 의해서 다른 국가의 무역을 자체적으로 회원국들이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트랜스퍼, 전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역 창출 효과가 무역 전환 효과보다 크면 여개국과 영내국이 전부 이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전환 효과 즉서 무역 전환 효과가 크면 사실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여개국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 지역 통합의 존립 기반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면 다른 어떠한 지역 블록보다도 유럽 국가들은 이렇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회원국 간의 경제 발전 단계가 비슷한 국가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지탱되어 있던 방향에 있어서는 발라사 이론을 본다면 무역 창출 효과가 무역 전환도 커서 국제적으로 여개국도 인정했던 것은 세계적으로 보면은 여개국도 영내국도 다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럽의 그 통합에 대해서는 유럽 자체적뿐만 아니라 여개국 입장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 것에서 볼 때는 무역 창출 효과가 무역 전환 효과보다 커서 이런 문제가 되면 결과적으로 탈락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보면 통합을 돼야 그 국가의 국제 위상이 되고 그 나라의 국민들의 후생 증대가 된다 하는 차원에서
앞서 샤크 독트린이라는 것은 영구 탈락되면 사실 샤크 독트린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언젠가는 가입 필요성이 절대절명이기 때문에 모든 방법에서 안 된다면 탈락시켜서 당신네들 통합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탈락시켜서 빨리 자체적으로 개혁과 구조형을 추진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영구 탈락하는 문제는 논의가 되겠습니다는 그렇게 영구 탈락되는 회원국 같은 경우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그리스 포함한 유럽 재정 위기가 우리 다른 국가들에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 그 미 달러가 기축통화세 역할을 이번 금리 과정에서 약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적인 중심통화가 나왔는데요. 글로벌 차원에서는 뭐 테러라든가 글로벌 유로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얘기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예. 과도기적인 단계에서는 지역 블록별로 단일 통화에 해당되는 유로화를 도입하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추진됐습니다는 지금 본보기 삼았던 유로화가 지금 1차, 2차, 3차의 그 재정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금 각 지역별로 단일 통화를 도입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유럽의 그 재정위기 이후에 지역별로 논의됐던 단일 통화에 해당되는 지역별 유로화의 논의가 지금은 거의 정체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각도에서 지역별 단일 통화 논쟁에서 유럽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빨리 갔던 아시아 국가의 속에서도 지금 그동안 1980년대에는 에나브로 건찰에서 에나, 그 다음에 1990년대에는 중국이 들어온 가계로 일본의 엔화와 중국의 민폐 합쳐서 엔민폐 논의. 그 이후에는 다른 국가들의 어떤 여건을 반영해서 아시아판 유로화 논의 이런 것이 이제 아시아의 단일 통화로서 도입됐던 어떤 방향인데요. 지금은 유로가 지금 정체를 보임에 따라서 아시아에서 아시아 유로를 도입하는 문제가 상당히 정체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단일 통화를 움직일 때는 단일 통화 필요합니다. 지역 간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그러나 지역별로 특성을 가미한 이러한 아시아판 단일 통화를 도입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본질적 문제로 이렇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단일 통화를 도입할 때 그 통화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번을 타산지로 삼아서 정말로 자격이 엄격하게 지키는 국가들만 아시아 단일 통화에 도입할 수 있는 회원국으로, 진정한 회원국으로 이렇게 삼아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유럽 재정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때이른 장마가 온 것 같습니다. 오전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